하버드 의대 연구팀이 15년간 추적한 결과가 있습니다. 감정 조절 능력이 상위 10%인 사람들은 하위 10%보다 연봉이 평균 40% 높았고 이혼율은 3분의 1 수준이었으며 심장병 발생률도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특별히 참을성이 강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참지 않았습니다. 단지 뇌의 설정값이 달랐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여유로운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그 설정을 어떻게 복사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멘탈이 강한 사람은 타고났다고, 원래 성격이 느긋한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뇌과학은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유는 성격이 아니라 기술입니다. 뇌의 특정 회로를 반복해서 사용하면 그 회로가 점점 굵어집니다. 마치 매일 다니는 산길이 점점 넓어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것을 신경가소성이라고 부릅니다. 뇌는 평생 변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된 회로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화가 나면 화를 내고, 불안하면 불안에 빠지며, 걱정이 생기면 걱정을 더 키웁니다. 이 패턴을 반복할수록 뇌는 그 반응을 더 빠르게, 더 자동적으로 실행하게 됩니다. 반면 여유로운 사람들은 다른 회로를 사용합니다. 같은 자극을 받아도 다른 경로로 처리합니다. 상상해 보겠습니다. 지금 시속 200km로 달리는 스포츠카를 운전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런데 브레이크가 없고 엑셀만 있습니다. 앞에 작은 돌멩이가 보입니다. 보통이라면 속도를 조금 줄이고 지나가면 됩니다. 그러나 브레이크가 없으니 핸들을 급하게 꺾게 됩니다. 결국 차가 전복됩니다. 이것이 바로 반응하는 삶입니다. 작은 자극에 과잉 반응하여 모든 것을 망가뜨리는 삶입니다. 직장 상사가 회의에서 당신의 보고서를 지적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순간 얼굴이 화끈거리고 심장이 빨라지며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나? 내가 만만해 보이나? 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주지? 집에 가서도 그 장면이 계속 떠오르고 식욕이 떨어지며 잠이 오지 않습니다. 다음 날 아침까지도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상사의 지적은 30초짜리 사건이었지만 당신의 하루 전체가 망가진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상사가 당신의 하루를 망친 것일까요? 아니면 당신이 망친 것일까요? 정답은 후자입니다. 상사의 지적은 단지 자극일 뿐이며 자극 자체는 30초 만에 끝났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뇌가 그 자극을 붙잡고 24시간 동안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제는 상사가 아니라 재생 버튼을 멈추지 못하는 뇌에 있습니다. 홀로코스트 생존자이자 정신과 의사였던 빅터 프랭클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으며 그 공간에 우리의 자유가 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는 나치 수용소에서 가족을 모두 잃고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지옥 같은 환경 속에서조차 어떻게 반응할지를 선택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스트레스는 그의 경험에 비하면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작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왜 그 작은 자극에 쉽게 휘둘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공간을 인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극이 들어오면 반응이 자동으로 튀어나옵니다. 속도가 너무 빨라서 그 사이에 무엇인가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합니다. 마치 숙련된 타자가 키보드를 칠 때 손가락의 움직임을 의식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반응은 이미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여유로운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유로운 사람은 그 공간을 인식합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서 잠시 멈출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브레이크는 어디에 있을까요? 답은 뇌의 앞쪽, 전두엽이라고 불리는 부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브레이크의 작동을 방해하는 부위도 존재합니다. 뇌 깊숙한 곳에 위치한 아몬드 모양의 편도체입니다. 당신의 뇌 안에는 경비원 한 명이 살고 있습니다. 이름은 편도체, 영어로는 아미그달라입니다. 아몬드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 경비원의 임무는 단 하나입니다. 위험을 감지하고 경보를 울리는 것입니다. 수만 년 전 사바나 초원에서 사자가 나타나면 이 경비원이 즉시 비상벨을 눌렀고 그 덕분에 인류는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이 경비원은 업데이트되지 않았습니다. 수만 년 전의 기준 그대로 작동합니다. 사자와 상사의 환한 얼굴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둘 다 위협으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지적을 받아도, 연인에게 무시당했다고 느껴도, SNS에서 부정적인 댓글을 보더라도 동일하게 비상벨이 울립니다. 편도체 입장에서는 모두 생존과 관련된 문제로 인식되는 것입니다. 비상벨이 울리면 뇌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먼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분비됩니다. 심박수는 빨라지고 근육으로 혈류가 집중됩니다. 동시에 전두엽으로 향하는 혈류는 감소합니다. 전두엽은 이성적 사고를 담당하는 부위입니다. 계획을 세우고 결과를 예측하며 충동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위가 일시적으로 오프라인 상태가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강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인간의 IQ는 최대 20%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평소 IQ가 120인 사람도 순간적으로 96 수준까지 낮아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심리학자 데니얼 골먼은 이 현상에 아미그달라 하이제킹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편도체 납치 현상입니다. 이성을 담당하는 전두엽이 감정을 담당하는 편도체에게 납치당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상태에서는 현명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면 후회할 말을 내뱉고 불안하면 도망가거나 얼어붙는 반응을 보입니다. 나중에 감정이 가라앉으면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하고 후회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편도체의 반응 속도는 전두엽보다 2배 빠릅니다. 편도체는 자극을 받은 후 약 0.02초 만에 반응합니다. 반면 전두엽이 상황을 분석하고 판단하기까지는 최소 0.5초가 필요합니다. 감정이 이성보다 항상 먼저 도착합니다. 마치 100m 달리기에서 한 선수만 50m 앞에서 출발하도록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유로운 사람들은 다른 전략을 사용합니다. 속도 경쟁을 포기하고 시간을 확보합니다. 편도체가 먼저 반응하는 것은 막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전두엽이 도착할 때까지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선택은 가능합니다. 그 시간이 약 6초입니다. 신경과학자들은 이를 6초 규칙이라고 부릅니다. 감정의 첫 번째 파도가 지나가는데 대략 6초가 걸립니다. 6초만 버티면 전두엽이 다시 활성화됩니다. 당신이 의지가 약해서 참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뇌가 원래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위협은 대부분 상징적인 위협입니다. 체면이 깎이거나 거절을 당하거나 실패를 경험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생명이 위험한 경우는 드뭅니다. 그런데도 뇌는 여전히 사자가 나타난 것처럼 반응합니다. 여기서 희망이 생깁니다. 뇌는 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경 가소성입니다. 편도체와 전두엽 사이의 연결 회로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편도체가 비상신호를 보낼 때마다 6초를 버티는 연습을 하면 그 회로는 점점 강화됩니다.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반복할수록 점차 자동화됩니다. 어느 순간 화가 나더라도 예전만큼 휩쓸리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6초를 버티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유로운 사람들은 여기에 추가적인 기술을 사용합니다. 감정을 자신과 분리하여 바라보는 기술입니다. 현재 심리치료 분야에서 주목받는 기법 중 하나가 ACT, 즉 수용 전념 치료입니다. 이 치료법의 핵심 개념 가운데 하나가 관찰자 자아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를 바라보는 또 다른 나입니다. 먼저 간단한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당신의 오른손을 바라보십시오. 손가락 5개가 있고 손등에 핏줄이 보일 것입니다. 이 손을 보고 있는 존재는 누구일까요? 바로 당신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손을 보고 있다면 당신은 손 그 자체가 아닙니다. 보는 자와 보이는 대상은 서로 다릅니다. 이제 같은 논리를 감정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지금 당신이 화가 났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분노가 올라오고 얼굴이 달아오르며 주먹이 쥐어집니다. 그런데 동시에 당신은 자신이 화가 났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분노를 느끼는 동시에 분노를 느끼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인식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분노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분노를 바라보는 또 다른 의식이 존재합니다. 그것이 바로 관찰자 자아입니다. ACT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감정은 나가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사건입니다. 나는 그 사건을 바라보는 의식입니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감정과 자신을 동일시할 경우 감정에 쉽게 휩쓸리기 때문입니다. 내가 곧 분노라면 분노가 시키는 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분노가 내 전체가 아니라 내 일부일 뿐이라면 분노를 느끼면서도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늘과 날씨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당신은 하늘입니다. 감정은 날씨입니다. 어떤 날은 햇살이 비치고 기분이 좋습니다. 어떤 날은 먹구름이 끼어 불안하거나 우울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폭풍우처럼 분노가 몰아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먹구름 위에는 언제나 푸른 하늘이 존재합니다. 비행기를 타고 구름 위로 올라가 보면 아래에서는 비가 내리지만 위에서는 햇살이 밝게 빛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비유를 실제로 적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사용하는 표현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나는 화가 납니다. 나는 불안합니다. 나는 우울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감정과 자신이 하나로 동일시됩니다. 대신 이렇게 바꿔 보십시오. 지금 화라는 감정이 지나가고 있네요. 불안이 찾아왔군요. 우울이 머물고 있네요. 단지 말하는 방식을 바꿨을 뿐인데 느낌이 달라집니다. 감정과 자신 사이에 거리가 생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탈융합이라고 부릅니다. 감정과 내가 하나로 녹아있는 상태에서 분리되는 과정입니다. 이와 관련된 연구도 있습니다. UCLA의 신경과학자 매튜 리버만이 진행한 실험입니다. 참가자들에게 무서운 사진을 보여주고 한 그룹은 그냥 보기만 하게 했고
다른 그룹은 보면서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표현하도록 했습니다. 무섭다, 불안하다 라고 말이죠. 뇌 스캔 결과 감정을 생각한 그룹은 편도체의 활성화가 현저히 낮게 나타났습니다. 단순히 느끼는 것과 느끼면서 이름을 붙이는 것 사이의 차이가 뇌에서 실제로 측정된 것입니다. 감정을 생각하는 순간 전두엽이 개입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정서명명이라고 합니다. 이는 앞서 설명한 6초의 공간을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그 에너지를 곧바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잠시 멈춰 감정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지금 화를 느끼고 있구나. 이 한 문장은 놀라울 만큼 효과적입니다. 편도체의 과도한 반응에 브레이크가 걸리고 전두엽이 다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합니다. 감정을 알아차린 뒤 그 감정을 촉발한 생각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간의 뇌는 하루에 약 5만 개에서 7만 개 정도의 생각을 생성합니다. 평균적으로 1초에 하나씩 떠오르는 셈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생각의 품질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약 80%는 부정적인 내용이며 약 95%는 전날과 크게 다르지 않은 반복적인 생각입니다. 뇌는 생각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지만 그 생산물의 상당수는 불필요하거나 왜곡된 정보일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이메일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통의 메일이 도착하지만 실제로 중요한 메일은 몇 개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광고나 스팸입니다. 제목에는 긴급이라고 쓰여 있지만 실제로는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팸 필터를 사용합니다. 자동으로 분류되어 굳이 열어보지 않고 삭제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뇌가 보내는 생각에는 이런 필터를 잘 적용하지 않습니다. 떠오르는 모든 생각을 중요한 메시지처럼 받아들이고 반복해서 읽고 반응합니다. 그래서 하루가 더 피곤해지는 것입니다. 인지행동치료라는 심리치료 분야가 있습니다. 우울증과 불안장애 치료에서 효과가 검증된 접근법입니다. 이 치료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생각이 감정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생각들이 왜곡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왜곡된 생각을 찾아내고 수정하면 감정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CBT에서는 이러한 왜곡을 인지적 오류라고 부릅니다. 이제 대표적인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독심술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읽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상사가 회의 중에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 나에게 실망했구나. 내가 뭘 잘못했지. 그런데 잠시 멈춰 보십시오. 상사가 정말 당신 때문에 한숨을 쉰 것일까요? 어젯밤 잠을 못 잤을 수도 있고 아침에 부부싸움을 했을 수도 있으며 점심을 못 먹어서 피곤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머릿속을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뇌는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확신에 찬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것이 바로 스팸입니다. 두 번째는 재앙화입니다. 작은 일을 대재앙으로 부풀리는 것입니다. 발표에서 한번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러자 뇌는 이렇게 말합니다. 망했다. 사람들이 다 봤다. 이제 나는 무능한 사람으로 찍혔다. 승진은 물 건너갔다. 인생이 끝났다. 한 번의 실수가 인생 전체의 파멸로 연결됩니다. 이것 역시 스팸입니다. 현실에서는 발표 중 말을 더듬은 사실을 다음 날까지 기억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각자의 일로 바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흑백 논리입니다. 세상을 성공 아니면 실패, 전부 아니면 전무로 나누는 사고방식입니다. 다이어트 중에 과자 하나를 먹었습니다. 그러자 뇌는 말합니다. 이미 망쳤으니 오늘은 그냥 마음껏 먹자. 내일부터 다시 하면 되지. 과자 하나는 100칼로리일 뿐이지만 이 생각 때문에 하루 동안 3000칼로리를 더 섭취하게 됩니다. 현실을 망치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생각입니다. 이러한 인지적 오류들의 공통점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 해석이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뇌는 이 해석을 사실처럼 포장해서 전달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질문이 필요합니다. 지금 내 머릿속에 있는 이 생각은 사실인가? 아니면 뇌가 만든 이야기인가? 이 질문 하나만 던져도 스팸 필터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오면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첫째,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가? 둘째, 다른 해석은 불가능한가? 셋째, 가장 친한 친구가 같은 상황이라면 나는 뭐라고 말해줄 것인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연인에게 메시지를 보냈는데 2시간째 답이 없습니다. 뇌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관심이 없나 보다. 식었구나. 여기서 첫 번째 질문을 합니다. 관심이 없다는 증거가 있는가? 없습니다. 단지 답이 늦을 뿐입니다. 두 번째 질문. 다른 해석은 불가능한가? 회의 중일 수도 있고 휴대폰을 확인하지 못했을 수도 있으며 바빠서 나중에 제대로 답하려고 미뤄 두었을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
친구가 같은 상황이라면 뭐라고 말해줄 것인가? 아마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2시간인데 너무 걱정하지 마. 조금 더 기다려봐. 자신에게도 같은 말을 해주면 됩니다. 여유로운 사람들은 뇌의 모든 생각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생각이 떠올라도 또 스팸이 왔네 라고 여기며 넘깁니다. 삭제 버튼을 누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생각과 사실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뇌가 무엇을 말하든 그것은 단지 하나의 생각일 뿐이며 내가 동의해야 현실이 됩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는 소음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스팸을 걸러내는 것까지는 좋지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무리 생각을 바꾸어도 상사의 성격은 바꿀 수 없고 경제 상황도 바꿀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의 마음도 바꿀 수 없습니다. 세상을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내 생각, 내 판단, 내 행동, 내 노력입니다. 반대로 날씨, 경제, 타인의 행동, 과거와 미래와 같은 대부분의 것들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것이 마음의 평화를 얻는 길입니다. 궁수의 비유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활 시위를 당기는 것, 겨냥하는 것, 연습과 집중은 모두 당신이 통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살이 활을 떠난 순간 결과는 더 이상 당신의 통제 아래 있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 수도 있고 관역이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현명한 궁수는 이를 알기 때문에 결과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 활 시위를 당기고 나머지는 받아들입니다. 심리학자 로이 바우마이스터는 자아 고갈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의지력은 근육처럼 사용하면 피로해집니다. 아침에는 유혹을 잘 참다가 저녁이 되면 무너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의지력을 가장 빨리 소모시키는 것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는 시도입니다. 스마트폰 배터리를 떠올려 보십시오. 백그라운드에서 수많은 앱이 돌아가고 있으면 배터리가 빠르게 소모됩니다. 화면을 꺼도 계속 줄어듭니다. 많은 사람들의 뇌가 이 상태입니다. 상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일 발표를 망치면 어쩌지? 왜 저 사람은 나에게 차갑게 대할까? 경제가 더 나빠지면 어떻게 하지? 와 같은 생각들은 대부분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 속합니다. 해결책은 없는데 계속 에너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만 낭비됩니다. 여유로운 사람들은 절전 모드를 사용합니다. 통제 불가능한 생각이 떠오르면 알아차리고 스스로 묻습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인가? 아니라면 그 생각을 놓아줍니다. 에너지를 아끼고 그 에너지를 통제 가능한 영역에 투자합니다. 자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며 에너지를 어디에 사용했는지 점검해 보세요. 통제 불가능한 일에 얼마나 에너지를 사용하는지 놀라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변화가 시작됩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바꿀 수 없는 것들 때문에 고통받지만 바꿀 수 있는 것들은 바꾸지 않는다. 2000년 전의 말이지만 지금도 유효합니다. 통제 불가능한 것을 내려놓는 것은 패배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에너지를 어디에 사용할지 결정하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이것을 우아한 포기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을 위해 덜 중요한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론은 끝났습니다. 이제부터는 실전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모든 내용을 3단계로 압축했습니다. 화가 날 때, 불안할 때, 스트레스 상황에서 이 3단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멈춤, 생각, 질문,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멈춤입니다. 감정이 올라오는 것을 느끼면 일단 멈추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말하지도 행동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호흡에 설명을 돌립니다. 코로 4초 동안 들이쉬고 입으로 6초 동안 내쉽니다. 이것을 3번 반복하면 약 30초가 됩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할까요? 심호흡은 전두엽을 다시 활성화하는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과학적 근거도 있습니다. 깊은 호흡은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합니다. 부교감 신경은 휴식과 회복을 담당하는 신경계입니다. 반대로 편도체가 활성화될 때 작동하는 것은 교감 신경으로 싸움 혹은 도망 반응을 담당합니다. 심호흡은 교감 신경의 과도한 활성화를 낮추고 부교감 신경이 주도권을 잡도록 돕습니다. 특히 내쉬는 시간을 더 길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쉬는 시간이 길수록 부교감 신경이 더 강하게 활성화됩니다. 여기서 흔히 발생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화가 나는 상황에서 심호흡을 해야지라고 다짐하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감정에 휘둘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트리거를 만들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나타나는 자신의 신체 신호를 미리 파악해 두십시오. 어떤 사람은 어깨가 긴장되고 어떤 사람은 손에 땀이 나며
어떤 사람은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이런 신호가 알람 역할을 하도록 연습하면 신호가 오는 순간 자동으로 심호흡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생각입니다. 심호흡을 하면서 지금 느끼는 감정에 이름을 붙여보십시오. 아, 내가 지금 화를 느끼고 있구나. 지금 불안이 올라오고 있네. 이건 수치심이구나. 생각을 붙이는 순간 감정과 나 사이에 거리가 생깁니다. 더 이상 내가 감정 그 자체가 아니라 감정을 관찰하는 사람이 됩니다. 감정 어휘가 풍부할수록 이 기술은 더 효과적으로 작동합니다. 단순히 화라고만 하지 말고 짜증인지, 분노인지, 억울함인지, 배신감인지 구체적으로 구분해 보십시오. 불안도 초조함인지, 두려움인지, 걱정인지 세분화해 보십시오. 감정을 세밀하게 표현할수록 전두엽이 더 적극적으로 개입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감정 어휘가 풍부한 사람일수록 감정 조절 능력도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질문입니다. 생각의 스팸 필터를 작동시키는 단계입니다. 감정을 촉발한 생각을 찾아 검증합니다. 핵심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것이 사실인가? 아니면 내 해석인가? 예를 들어 상사가 나를 무시했다고 느낀다면 그것이 실제 사실인지 증거를 확인합니다. 다른 해석 가능성은 없는지도 살펴봅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사실이 아니라 추측에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에 통제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상사의 기분은 통제할 수 없지만 내 반응은 통제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더 잘 준비하는 것도 통제 가능합니다. 이 상황에서 배울 점을 찾는 것 역시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통제 가능한 영역에 초점을 맞추면 무력감이 줄어들고 행동할 방향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세 단계가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자전거를 처음 배울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페달을 밟고 핸들을 잡고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동시에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반복하다 보면 몸이 기억합니다. 어느 순간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자전거를 타게 됩니다. 이 세 단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복하면 뇌의 회로가 변화하고 자동화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경가소성입니다. 오늘 바로 작은 상황에서 시도해 보십시오. 거대한 분노 상황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커피 주문이 늦게 나올 때, 지하철에서 누군가 발을 밟았을 때, 메시지 답장이 늦을 때처럼 사소한 순간부터 연습하십시오. 작은 상황에서 익숙해지면 중요한 순간에도 자연스럽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10년 뒤에 당신은 이 일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대부분의 경우 답은 아니오입니다. 10년 전 당신을 괴롭혔던 일을 떠올려 보십시오. 당시에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지금은 희미해졌거나 잘 기억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당신을 괴롭히는 일 역시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됩니다. 현재 순간에 갇혀 있으면 고통이 전부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시간의 높이에서 내려다보면 지금의 사건은 인생 전체에서 작은 에피소드에 불과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시간적 거리두기라고 부릅니다. 미시간 대학교의 심리학자 에단 크로스가 연구한 기법입니다. 그의 실험에서는 참가자들에게 고통스러운 기억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한 그룹은 그냥 떠올렸고 다른 그룹은 10년 뒤에 자신이 이 일을 바라본다고 상상하며 떠올렸습니다. 결과는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시간적 거리두기를 적용한 그룹은 부정적인 감정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같은 기억인데도 바라보는 시점만 달라졌을 뿐입니다. 시점이 감정을 바꾼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했을 때 미래의 자신에게 말을 걸어보십시오. 10년 뒤에 나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어떻게 기억하게 될까? 이 일이 내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었을까? 이 일 때문에 내 인생이 정말 달라졌을까? 대부분의 경우 미래의 나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지. 그때는 힘들었지만 지금은 별것 아니야. 주변의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회사가 혼란스러워도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차분하게 일을 처리하는 사람. 누군가 화를 내도 함께 흥분하지 않고 조용히 대응하는 사람. 폭풍 속에서도 고요함을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들을 보며 타고난 성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연습해 온 것입니다. 뇌의 회로를 반복적으로 훈련해 왔습니다. 신경가소성을 기억하십시오. 뇌는 평생 변합니다. 자주 사용하는 회로는 강화되고 사용하지 않는 회로는 약해집니다. 여유로운 사람들은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을 만드는 회로를 수없이 사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길이 넓어지고 자동화된 것입니다. 당신도 가능합니다. 지금은 그 회로가 좁은 샛길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사용하면 넓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기술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감정에 휘둘리면 그 영향은 가족, 동료,
친구에게까지 퍼집니다. 반대로 당신이 여유로울 때 그 여유 역시 주변으로 전달됩니다. 폭풍 속에서 고요함을 유지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도 안정감을 느낍니다. 여유를 연습하는 것은 개인을 넘어 관계와 환경을 바꾸는 행동입니다. 감정은 당신의 주인이 아니라 도구입니다. 도구는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달라집니다. 망치는 집을 지을 수도 있고 부술 수도 있습니다. 분노는 부당함에 맞서는 힘이 될 수도 있고 관계를 파괴하는 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불안은 위험을 알려주는 신호가 될 수도 있고 행동을 막는 족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감정 자체가 아니라 감정을 다루는 방식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작은 순간부터 연습하십시오. 커피 주문이 늦을 때, 엘리베이터가 오지 않을 때, 신호등이 바뀌지 않을 때처럼 사소한 상황에서 적용해 보십시오. 멈추고, 이름 붙이고, 질문하십시오. 하루에 한 번만 실천해도 일주일이면 7번, 한 달이면 30번, 1년이면 365번의 연습이 쌓입니다. 그 365번이 당신의 뇌를 바꿉니다. 1년 뒤에 당신은 분명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는 폭발했을 상황에서 멈출 수 있게 되고 밤새 고민하던 일을 흘려보낼 수 있게 됩니다. 폭풍 속에서도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그 사람, 바로 당신이 될 수 있습니다.